네, 민족문제연구소의 팟캐스트입니다.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 역전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로 노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왼쪽에 방은희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 팀장입니다. 오른쪽에 베스트셀러 작가 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조 작가 조한성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게 지금 베스트셀러죠? 없는데요. 그래도 뭔가 포장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책을 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군함도. 군함도요? 군함도도 우리 조 작가님 이름이 올라가 있나요? 네, 공저. 네, 제 이름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조한성 외에 알겠습니다. 몇 명. 볼펜으로 때리지 마시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함께 역전다방 오늘도 출발할 텐데요. 5월이 가고 있습니다. 이 5월을 보내고 있는 어떤 소회랄까요? 네, 우리가 이 역사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방 팀장님? 일단 뭐 5월 하면 메이데이로 시작해서 그렇죠. 5.18로 가슴이 아파왔던 계속 그래왔었는데 올해는 5.18 진상조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좀 큽니다. 아무튼 5.18 지난 지가 언제예요? 벌써 열흘이 지났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80년이니까 지금이 39년. 네.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 거의 40년이 되도록 그러니까요. 진상조사가 완벽하게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엉뚱한 또 회고록 내가지고 지는 마치 무죄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재작년에 또 많이 5.18 유가족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진상조사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그 5.18은 저도 처음 이제 공부 시작할 때 대학 입학해가지고 처음 완독한 책이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책이었거든요. 어떤 책이었죠? 그게 광주 민중항쟁 이렇게 돼 있었을걸요? 책 제목이요? 네. 그런 책 제목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책이 뭐냐면 그래요? 네. 그 그래요? 책이 그거예요. 그 국회에서 그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 보고서 처음으로 나왔던 책. 그 청문회 돌백에서 했을 나왔던 때요? 책. 네. 그래가지고 그 책 읽었을 때, 그러니까 그 책으로 읽고 현대사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었으니까 이게 좀 마음의 빛이 좀 있죠. 역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5.18은 저한테도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좀 특별하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막상 공부를 할 때에는 또 열심히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도 있고요. 이번에 진상규명이 아주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 작가님이 현대사를 전공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80년 5월. 네. 그 80년 5월에 진실을 알게 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샘솟습니다. 샘 안 솟습니까? 방 팀장님? 솟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조선공산당의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60만세 운동 후에 이제 검거 선풍이 불어서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예? 그래서 책임비서 강다령이 체포됐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전개 과정이 펼쳐지는 거죠? 그 이후에 오늘은 이제 김철수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김철수라는 분이 강다령 책임비서 이후에 마지막 남은 중앙집행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 조선공산당의 그 조직을 복구하는 책임이 다 맡겨졌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다 체포돼가지고 호롤단신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도 조직 이름이 다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당 기밀 문서가 발각이 됐고 그다음에 그 암호 판독이 되는 바람에 명단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김철수라는 이름도 다 드러난 상태여갖고 이때 8월 말까지 체포된 사람이 3,000명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 이게 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석 달 동안 검거가 계속 지속됐어요. 6월부터 60만세 운동 이후
8월 달까지 계속. 그래가지고 약 3,000명이 붙잡혔다고 하고 그 중에서 조선공산당 당원은 약 130명 정도에 달했다 그러고요. 총 당원이 146명이었으니까 거의 다. 89%래. 그러니까 뭐 거의 조직이 와해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잡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김철수. 네, 이분이라는 거죠. 네. 김철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풀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란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김철수라는 이름이 조금 이제 낯설게 다가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 김철수라는 이름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맞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아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그럼요. 아닙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어떤 걸 지향합니까? 무산계급의 어떤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렇죠. 이걸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뭡니까? 김씨. 그리고 제일 흔한 이름이 뭡니까? 철수. 그렇죠. 김철수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다. 네? 사회주의자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다. 너무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이라서 인텔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런 어떤 저의 그 연구 이런 걸 좀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철수 성대모사는 안 하나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한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넣어야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김철수 이분 사실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잖아요. 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면 알수록 이분이 정말 대단한 활동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셨어요. 1893년생이고요. 약 300마지기의 농사를 짓는 소지주 집안의 그 장남으로 태어나셨어요. 나름대로 뭐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네요. 그렇죠. 유복한 환경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금산의 금호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김성수라던가 김현수라던가 그 부안 쪽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 만나게 됐대요. 김성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인촌 김성수, 동아일보 사주. 변절한. 나중에 어쨌든 친일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변절이죠. 변절. 처음부터 그냥 원래 그랬었습니까? 아니요, 변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 작가님 표정은 변절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아깝다. 원래 맨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었다. 이런 표정이었는데요. 내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승만을 대했던 그런 표정이었어? 그러니까요. 제가 변절을 그러니까 흠칫 놀랐어요. 변절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 인간인데 이런 표정이었는데요. 어쨌든 초기에 민족주의자로 이 사람들을 이제 활용했다. 김성수, 김현수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했다. 숫자 돌림하고 친했네요. 형제예요, 형제. 아니까요. 김철수 선생이. 그러니까 김성수, 김현수는 형제고. 그러니까 이제 김철수 선생이. 그걸 모르시는 줄 알고. 그 정도는 압니다, 저도. 제가 이 방송 진행하다 보면 말이죠. 저를 너무 띄엄띄엄 369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150으로 본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여기 있는 우리 두 분보다는 훨씬 무식한 건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진도 나가주시죠. 금호학교 졸업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1912년도에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엄청 센 대학이죠. 엄청 세다 대학. 맞습니다. 공부 잘하셨네요, 이분이. 엄청 천재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와세다 정도에 들어가셨겠죠. 세다 대학.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 공부를 할 때 유학을 하게 된 배경이 그 허언이라는 분한테 부탁을 했었대요. 허언이 그때 당시에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허언이라는 분하고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부안에 있다 보니 이 큰 대지주 집안하고 송사가 붙을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는데 지주 집안이면 혹시 김성수네 집안? 김성수 집안하고 이 김철수
이분 집하고 이제 그 토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송사가 붙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변호사를 썼는데 그분으로 이제 허헌이라는 변호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변호를 해준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알게 돼가지고 허헌한테 이제 내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좀 설득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학이 성사가 된 거죠. 네. 허헌 씨 얘기가 나와서 허헌 예, 이분이 바로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네. 우리 정숙 언니 아버님. 아 그래요? 네. 네. 허정숙의 아버지죠. 네. 세계의 모든 항구에 정박하고 싶고 모든 언어로 말하고 싶었던. 아 그렇군요. 네. 네. 제국의 이빨에 낀 조선을 어떻게든 구제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여장부 허정숙. 네. 네. 이분이 이 시대의 여장부 반은희. 동격 아닙니까? 이분이 어쨌든 아버지의 영향을 좀 아버지께서 우리 정숙 언니를 조금 굉장히 잘 자라도록 해줬던 것 같아요. 같이 유람도 쭉 둘이 여행도 다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찌감치 사회주의 사상 받아들인 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아하, 허헌 변호사 자체가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니까 네. 일본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겠네요, 김철수 선생이. 네, 처음으로 이제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일본 사회주의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처음 접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거든요. 유학 생활에 보면은 또 학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해야 되고 방세도 내야 되고. 네네. 뭐 술은 좀 얻어 먹을 수 있겠지만, 네네. 주로 좀 얻어 마시고 댕기시는군요. 또 그랬으니까 제가. 네. 그래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일단 한번 귀국을 해요. 중간에 이제 끝까지 못 하고 귀국을 했는데 귀국하고 이제 집에 이제 칩거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온 거죠. 김성수하고 김현수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 번 더 나가가지고 유학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친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상은 달라도 이 한 번 친구는 또 동네 친구, 동네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굉장히 민족주의자들하고 김철수라는 분 자체가 민족주의자들하고 되게 광범위하게 사귀었던 공산주의자지만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부터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폭넓은 교제를 했다. 이거는 나중에 공산주의자가 된 이후에도 어떤 이런 성향이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일 전선을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통찰력이 당연하죠. 제 별명이 찰력입니다. 찰력. 통찰력.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 유학 생활하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체를 2개 정도 이분이 만드는데, 1915년도에 신화동맹단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새로운 아시아 동맹단 뭐 이런 뜻인가요? 진짜. 왜요? 눈치 하나는 아무튼. 아니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름에서 동맹단이면 새로운 아시아 동맹단이구나.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어우 그래도 대단하신데요. 아니 지금 놀리는 거죠 지금. 지금 뭐 칭찬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니요. 조롱하는 거죠 지금. 칭찬.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신화동맹단을 만들었는데 이 신화동맹단의 특징이 뭐냐면 조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 그래갖고 황계민, 등결민, 나활, 팽화영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초기 중국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초기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직접 뭐 중국 공산당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고 그 중국 공산당이 탄생하는 게 21년이거든요. 21년 그 전에 공산주의 그룹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분들인데 나중에 김철수가 중국으로 갔을 때에 이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인맥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2개를 조직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이제 신화동맹단이고 하나는 또 어떤 겁니까? 하나는 1920년에 만든 사회혁명당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유학생활 끝내고 와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사회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알려진 최초의 조선 내에 있었던 공산주의 비밀결사예요. 아, 그러니까 최초의 국내 공산주의 비밀결사네요. 네네네. 아, 사회혁명당. 네, 사회혁명당. 네. 여기에 참가하신 분이 이제 김철수라는 분 중심으로 해서 장덕수, 최팔룡, 이봉수, 뭐 주정권, 허헌. 아까 그 변호사. 네. 변호사까지. 이렇게 이런 분들이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분들이 최팔룡. 최팔룡은 28 독립선언을 할 적에 대표자. 최고 대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최팔룡이고요. 이봉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3.1운동 때 했던 분들. 그리고 장덕수도 3.1운동 우리 할 때 네. 자꾸 운동이라고 그랬네요. 3.1혁명이라고 할 때 3.1혁명을 할 적에 그 중심 인물들이었단 말이죠. 이분들이 사회혁명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이 장덕수라는 분은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강했던 분이라서. 네네. 그죠. 그래서 이게 사회혁명당하고 어울리나 싶은. 네. 그러니까 장덕수 하면은 우익 진영이다. 이런 어떤 그렇죠. 민족주의 계열. 그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주입식 교육에 의하면. 네. 해방 후에 의외의 이름이에요. 네네. 해방 후에 장덕수라는 분이 한민당의 정치부장을 하면서 굉장히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장덕수라는 이름이 이런 사회주의 단체에 나온다는 거를 역사가들도 믿음을 갖질 않았어요. 동명이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초기에는 이분이 그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단체의 이름이 나오니까 아무도 안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김철수라는 분이 적극적으로 막 증언을 해가지고 이분이 초기에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는 거를 내게 된 거죠. 이 사회혁명당이 나중에 상해파로 연결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허헌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허헌이 중국에 가서 이동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동희가 한인사회당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도 이런 사회주의 조직이 있다. 이런 소식을 알리게 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동희가 그렇다면 우리랑 같이 활동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8명의 그 사회혁명당 당원들이 다 망명을 합니다. 그때 김철수도 같이 가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동희를 만나가지고 이동희하고 같이 이제 그렇다면 상해에 공산주의 당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게 상해파 고려공산당. 네. 그래서 김철수는 상해파 고려공산당에서 재무 담당을 하는 중앙위원을 역임을 하게 돼요. 재무 담당. 네, 상해파. 이동희. 떠오르는 게 있는데. 레닌 자금이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참. 그러면은 김철수도 이 레닌 자금과의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철수만큼 레닌 자금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분의 증언이 재무 굉장히 담당이었으니까. 중요하죠. 네. 그 레닌 자금 사건이 가장 극명하게 그 갈등 요인으로 나타났던 게 1922년 2월 달에 김립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가 백주 대낮에 그 피살당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분이 김립이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제2인자예요. 이동희의 바로 밑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동희하고 같이 상해로 와서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임시정부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임정 국무원의 비서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비서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지금의. 그래서 뭐 임정의 재정을 담당한다거나 인사를 담당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거물급 인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백주 대낮에 그 총을 맞고 죽거든요. 이 죽는 이유가 레닌 자금 때문에 그 생긴 갈등이 커져가지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립이 사망했을 당시에 임시정부의 국무원 비서장이었나요? 네, 비서장이었어요. 사망할 당시에. 네네. 그러면 총을 누가 쏜 겁니까? 지금까지 연구로 알려진 거로는 오면직과 노정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임시정부에서 그 경무국에 소속된 그러니까 경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임시정부의 경무국 소속인 요원들이. 네, 요원들이. 임시정부의 국무원 비서장을 백주에.
총으로 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림이?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레닌 자금이 들어왔을 때 네. 이 임시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돈을 임시정부 국무총리였던 이동희가 네. 그 러시아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받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레닌이 돈을 줄 때에는 한인사회당의 대표인 이동희한테 준 거여서 이게 한인사회당에서 주도적으로 돈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방식에 대해서 임시정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가 임시정부 편 얘기할 때 또 그전에 의열단 그렇죠. 때도 또 얘기가 레닌 자금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네.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했죠. 네네. 근데 그 갈등이 같은 임정끼리 이렇게 총을 쏘게 됐다. 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이때 당시에 백범이 이제 그 자기 그 일지를 남겼잖아요. 백범 일지. 네. 그 백범 일지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김립은 그 돈으로 우선 자기 가족을 위해 북간도의 토지를 매수하고 상해에 돌아와서도 비밀히 숨어서 광동 여자를 첩으로 들이고 호화롭게 향락 생활을 시작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이동희에게 그 죄를 물으니 그는 국무총리를 사임하고 러시아로 도망하여 버렸다. 이렇게 되게 악의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일단은 백범 일지만 봐도 그 당시에 레닌 자금을 둘러싼 갈등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좀 알 수가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백범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김립이 그 돈을 유용해서 이른바 축첩을 하고 호의호식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김철수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립이 그 돈을 주무른 건 맞다. 그 다음에 하지만 잘못 쓴 것도 있었다. 라고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돈이 들어왔을 때 김립이 중심이 돼가지고 돈을 썼는데 그 김립이 좀 함부로 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북간도의 토지를 매수하고 이럴 정도였을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상해파에서 먼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게 큰 돈을 땅을 사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돈으로 쓰면 상해파 공산당에서 먼저 문제제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동희 선생이 한 대 때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백범 일지에 보면은 뭐 이동희 선생님이나 김립이나 같이 죄인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증언을 남긴 사람들 중에서 그 백범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이 상해파가 레닌 자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했던 사람들, 여운형이라던가 다른 김만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남긴 기록에도 좋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갈등은 굉장히 컸다는 거죠. 아무튼 없는 집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문제가 꼭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닌 자금을 그 당시에 얼마나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만 루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40만 루블이 어떤 형태로 들어왔냐면 그 금화로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러시아에서 그 화폐들이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지폐로 줘가지고는 이게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정부 쪽에서 금화로 순금으로 해가지고 줬는데 그 무게가 성인 5명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327kg 정도 된다 많이 그래요. 준 거야, 진짜. 그래서 이거를 7개의 그런 괴짝에다 나눠서 담아갖고 왔는데 그 괴짝의 하나 무게가 한 40몇 킬로가 된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들기에는 너무 힘들고 두 사람이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길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회주의를 이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닌 정부에서 줄 적에는 임시정부 쪽은 아니겠지. 그렇죠. 임시정부 근데 이제 그 한인사회당의 그 당수인 이동희가 국무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임시정부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민족통일전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를 위해서도 돈을 쓰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운동, 아시아의 공산주의 운동을 위해서도 돈을 쓰고 이렇게 그 돈을 준 거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한인사회당에서 돈을 쓸 때 임정에다가도 쓰고 그다음에
아시아에 그러니까 일본 공산주의자들 그다음에 중국의 공산주의자들한테 돈을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이 레닌 자금을 어디에 썼다 뭐 이런 정확하게 좀 남아 있는 건 없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때 의열단 얘기할 때 의열단에 많이 지원해줬다 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네. 어디 뭐 지출했다 이런 거 금전출납부 같이 뭐 누가 쓴 사람이 없습니까? 이게 이제 김철수가 회고한 부분이 있어요. 이 김철수라는 분이 제일 잘하니까 남아 있는 분들 여기 중에서. 보면은 일단 의열단에 가장 많이 돈을 지출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김규식의 모스크바 체제비로 썼다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 여기 또 나와요.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 편찬하는데 좀 도움을 줬다고 잘 하고 썼네요. 북만 시베리아 모험파 양성비 요거 좀 독특하긴 하죠. 모험파가 이제 그런 의열 활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키우는 자금으로 썼다. 그리고 잘 썼네요. 네, 또 있어. 김두봉 이극로 씨의 이분들이 또 중러한 회화 저작비. 그러니까 이게 회화를 하는 책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 이분들이 이제 러시아, 초기 한글 연구가들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분들한테 통역이 돼야 사전을 되니까. 회화 사전을 만들어 달라고. 다방면으로 많이 썼네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레닌 자금을 대부분 다 썼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그 어떤 증언에 의하면 시니키는 안 쓴 척하면서 썼다 그러고 이 돈을 유일하게 안 쓴 사람이 나오는데 이시영이라는 분만 안 썼고. 뭐 국내 조직을 위해서도 쓰고. 네. 일본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제공하고. 네. 어찌됐건 레닌 자금의 갈등 때문에 김립이 1922년에 이제 피살을 당했는데 그 현장에 김철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함께. 네. 김립이랑 4명이 가다가 백주 대낮에 이제 총을 맞은 거죠. 그 장면을 다 확인했는데 그 와중에도 김철수는 재무 담당이었잖아요. 그래서 김립이 쓰러지자마자 그 시신을 수습하는 거는 그 옆에 동지한테 맡기고 얼른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김립이 그 쓰고 있던 그 레닌 자금, 그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뭐냐면 자기 명의로 빨리 바꾸려고 갖고 담당 만났던 거죠. 근데 다행히 예전에 그 알고 있던 중국인이 그 은행 담당자여가지고 원래는 잘 안 되잖아요. 명의 변경하는 게 제3자가 명의 변경하는 게. 근데 그분이 잘 해줘가지고 명의 변경해갖고 나중에 얘기한 바로는 40만 루블 중에서 18루블이 남아 있었대요. 18만 루블. 네네. 반 정도 쓴 거네. 그렇죠. 김립 피살 이후에 이제 이동희 밑에 김립이 2인자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인자로 누가 떠오르는 겁니까? 김철수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2인자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2인자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 상해파하고 이제 이르크츠크파라고 두 개의 고려 공산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그 상해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런 레닌 자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도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를 막 증오하고 뭐 이랬던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레닌 자금 때문에 또 그 뭐 여운형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원래 상해파 쪽에 있다가 맞아. 이르크츠크파 쪽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때문에 그 갈등이 되게 심했는데 그 갈등을 이제 코민테른에서 가만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코민테른에서 통합해서 두 개의 당을 하나로 만들어라 하고 이제 지시가 내렸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통합하려고 하는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다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통합하려는 거에 김철수 우리 선생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네, 노력도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923년 무렵에 국민대표회의 그것도 있었잖아요. 임시정부를 개조하겠다. 아니면 창조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논쟁이 붙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개조파의 입장으로 참여하셔가지고 활동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결론이 그렇게 좋지 못했죠. 네. 그러면은 이제 김철수 선생님은 약간 강경파보다는 그렇죠. 온건노선의 공산주의자였다. 통합주의자 뭐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넓게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랬잖아요. 스펙트럼이 넓어서. 김립이 죽었을 때도 그 상해파에서 과격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복수하자. 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수하라 할 때 김철수 이분이 굉장히 말리셨대요. 이거를 우리 동족끼리 또 이걸 보복을 하면 그 보복이 그러니까요.
끝이 언제 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어찌됐건 동지들인데 노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대의로서는 같은 동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조금씩 서로 다른 뭔가 노선이나 정파 때문에 계속 이제 분열됐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가 김철수 선생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이분은 뭔가를 이렇게 통합 조정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공산주의자로 오늘 좀 기억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계속 해외에 머물러 있었나요? 이제 국내로 들어오셨어요. 그 네.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국내로 들어왔는데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국내에 공산주의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원래 해외에 있던 분들이 들어오면 경찰들 뭐 끈악부들 그렇지. 밀정이 막 따라 붙거든요. 그래갖고 이분도 이제 그걸 못 피해서 그 고급 밀정인 최탁이라는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붙잡혔는데 다행히 이 최탁이라는 사람이 좀 인정이 있었는지 그 곳곳에 김철수라고 하는 분의 인생에 뭐냐면 도와주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했어도 좀 처벌을 가볍게 한다거나 이 경우에도 23년 7월 달에 귀국을 하다 잡혔는데 이 정도의 활동을 했던 분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런 이유로 여하튼 그냥 국내 거주를 제한받는 거주 제한 정도 받는 그래서 고향에서 이제 활동을 제한받는 식으로 해갖고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925년도에 11월 달에 그 신의주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신의주 사건. 그때가 이제 거의 시기가 거주 제한이 끝나는 시점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맞아요. 좀 활동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10만 청년회. 네. 그래서 이제 신의주 사건으로 1차 그 중앙이 조선 공산당 중앙이 해체가 거의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김철수라는 이 분이 이봉수라고 아까 있었죠. 그 이봉수라는 분하고 같이 조선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중앙 간부 후보가 돼요. 그런데 조선 공산당에 가입하자마자 중앙 간부 후보로 선임될 정도면 네. 좀 상당히 인지도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분이 상해파의 제2인자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분이 그냥 평당원으로 있지는 않는 거죠. 그 혁명의 그 운동의 혁명 운동의 경력을 다 인정받아가지고 중앙 간부 후보가 되셨던 거고요. 근데 이때 이제 코민테른에서 조선공산당 이제 승인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승인하는 문제로 상해파 지도자인 이동희한테 의견을 물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코민테른에 승인해달라고 우리가 공산당 만들었으니까 승인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상해파 지도자한테 물었던 거죠. 코민테른이 내가 이거 승인해도 되냐고 그랬을 때 이동이라는 분이 김철수한테 이제 묻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있는 그 상해파 요원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김철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무엇보다 공산당을 살려야 되겠다. 공산당이라면 파당을 초월해서 당을 지켜야 하겠으니 국제당에 찬성 전보를 치고 장래일은 이봉수와 나에게 맡겨달라. 생명을 내걸고 잘 해보겠다고 답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화요파 중심의 조선공산당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조선공산당이 해체될 위기에 있으니 자기들이 이제 중심이 돼갖고 좀 잘해보겠 테니까 동의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희가 조선공산당 승인에 찬성을 해야 하는 바람에 이제 승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의 코민테른 승인에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거네요. 네네. 생각이 큽니다. 생각이 크잖아요. 파당을 초월해서 일단 당을 지켜야 된다. 네. 그러면 조선공산당 우리 구성할 때 아무리 화요파 위주로 지금 구성은 됐지만 그래도 김철수 선생은 좀 여기 같이 결합하려고 상해파를 좀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초기에 그 상해파가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그 초기에 들어갔던 상해파의 분들이 상해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았고 왜 들어갔냐 뭐 이렇게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신의주 사건 터지고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 김철수 같은 분들이 다시 이제 조선공산당 들어가서
그동안은 반대했지만 그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는 걸 반대했지만 상해파한테 인정해달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김철수가 1926년 2월 달에 강단영의 연락을 받고 상경을 해갖고 2차 조선공산당의 중앙을 만들 적에 네. 강다령이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김철수한테. 후보 당원이었잖아요. 네. 후보 중앙당원. 그런데 이 사람을 중앙 간부진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중앙집행위원으로. 그래서 이제 선전부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김철수가 이때부터 어떤 활동을 하냐면 조선공산당하고 서울파에 있던 공산당 있죠. 고려공산동맹이라고 했던 거. 그 고려공산동맹하고 두 양파를 합동하기 위한 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이분이 상해파기 때문에 양측에 다 뭐냐면 그렇게 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통합과 화해의 아이콘이네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분파주의 같은 경우에 정말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고 네. 서로의 막 생명을 앗을 수도 있고 막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화해하고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네. 호감이네요. 네. 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사국이라고 하는 고려공산동맹 서울파의 최고 당수였던 김사국을 만나서 통일을 막 이제 설득을 했대요. 근데 김사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해파하고는 통일할 망정 화협파하고는 절대 못한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불허로 넘어갔나? 네, 실패를 했는데 김사국이 폐병이 심해져가지고 1926년 5월 달에 사망을 해요. 갑자기요? 요절하셨어. 이 사망을 하셨을 때에도 김철수가 화협파를 막 설득을 해가지고 김사국 사회 단체장. 요거를 성립을 시켰대요. 그래갖고 화협파도 모이고 서울파도 다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통합과 어떤 화해만 주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좀 설득시키는 그러니까 언변에도 상당히 탁월한 네. 그런 면모를 또 볼 수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김철수 선생 데이라고 너무 이렇게 아니 그냥 이게 조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캐릭터라는 게 그림이 잡힌다는 거죠. 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시작했던 강다령 책임비서가 네. 체포되고 난 직후 네. 만세운동 이후 그 직후에 이제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 이때 이제 중앙집행위원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몇 명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체포될 것 같으니까 중국으로 망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으니 바로 김철수.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철수라는 분도 그 이름이 다 공안 당국에 다 드러나는 바람에 활동을 하기는 되게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조선공산당 조직을 복구할 수 있었는지 이게 난 참 너무 신기해요. 네, 저도 신기해요. 네. 근데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2명이. 아, 또 도와주는 사람. 이 활동을 대놓고 못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한 명은 동생이에요. 김광수라고. 네. 이분도 공산당원이에요. 조선공산당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신처를 물색해주고 생활용품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갖가지 심부름을 해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한테 공산당에 관련된 공식 업무는 안 맡겼대요. 이게 공사관념이 되게 철저했다 그래요. 김철수라는 분이. 그래갖고 이 공산당에 관한 업무는 다른 분한테 고광수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회주의자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광수 씨인데 다른 광수한테 맡겼네요. 네. 사적인 건 친동생 광수 씨. 네. 어떤 공적인 영역의 일은 다른 고광수. 네. 그래서 공과사를 엄격하게 구분했네요, 진짜. 네. 네. 이 고광수라는 분은 3.1 혁명 이후에 해외 망명을 해가지고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을 졸업한 완전 젊은 인재 중에 인재. 인텔이네요. 러시아 말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이분이 코민텔은 비밀 연락관이 서울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보통 그런 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소련 영사관 안에 그 공식 직책을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야 신분이 CIA 요원이 뭐냐면 그 대사관에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 코민텔은 비밀 연락관하고 교섭하는 업무도 이 고광수라는 분이 맡아놓고 했고 공산당 업무도 대행해줬고 그래서 이제 이 김철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조직 복구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중앙위원이 다 잡혔으니까 그 중앙위원들 다 뽑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단절된 그 각 조직에 이게 그때 당시에 한 51개 정도 되는 그 지방 조직이 있었대요. 네. 조선공산당에. 그 지방 조직하고 연결하는 연결선들도 다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제일 급했던 게 당원들이 130명, 140명이 다 잡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당원을 빨리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막 뽑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대요. 어떤 분위기냐면 아래로부터 그 많은 그 지방에서부터 그 운동선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대요. 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조선공산당하고 왜 서울파 공산당 그 두 개의 공산당으로 분리가 돼 있었으니까 그 두 개의 조직을 합치자고 하는 요구가 밑에 사람들로부터 막 요구가 막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려공산 청년회 이건 뭐냐면 조선공산당 산하에 있는 청년단체죠. 그리고 고려공산 청년동맹 이게 이제 서울파에서 만든 청년동맹 그 두 개의 단체가 통합하는 데 성공을 해요. 이렇게 막 원수지간처럼 싸우던 그 두 개의 조직이 합치게 되는 거예요. 청년회가 합쳐져서 합청이라고 했었던 네네. 바로 이름은 원래대로 고려공산 청년회라고 했고 그다음에 책임 비서가 누가 되냐면 아까 김철수를 도와줬던 고광수라고 하는 젊은 공산주의자 이분이 고려공청의 책임 비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합청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김철수한테 허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김철수가 책임 비서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김철수가 은신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은신해야 될 시기. 밖으로 나돌아다니다가는 금방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중앙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합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사후에 김철수가 알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래요. 대인의 면모네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통합주의자 우리 김철수 선생님께서 그러니까요. 뭐 했으면 잘했다 하실 뿐이지. 예? 아니 나중에 너희 문제 삼을 수도 있죠. 왜 합쳤느냐 이런 보고도 안 하고 아니지. 이렇게? 야 내가 물로 보이냐? 야 은신하고 있으니까 물로 보여? 이러면서 시비를 걸 수도 있는 거지만 예? 문제 삼지 않았다는 네. 어떤 대인의 면모를 보여준 네. 거죠. 예. 그런 대검거 시기에 비상조치로 어쩔 수 없이 한 것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당원을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컸으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비상적으로 된 조치에 의해서 이제 합쳐진 거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조직이 이렇게 복구되는 게 참 대단하네요. 근데 우리 청년회만 그러면 통합할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위는 안 되나요? 위도 이제 노력을 해야지. 네,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얘기가 꼭 해야 되는 얘기가 그러면 고려공산 동맹 그러니까 서울파 안에서는 문제가 없었느냐? 서울파 안에서는 문제가 돼요. 아, 그렇네. 합청을 했을 때 네, 청년단체를 합쳤을 때 얘네들도 중앙한테 얘기 안 하고 밑에만 합친 거예요. 진짜? 청년단체만. 그래가지고 이게 큰 싸움이 돼요. 그래서 그 합동하자는 쪽과 합동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눠져요. 조직이 깨져요. 그래가지고는 서울파의 신파가 생깁니다. 이 신파가 이것 때문에 서울파가 또 네. 분열이 되는구만. 네네. 그 서울파 신파가 젊은 사람들이 구성돼 있다 그래서 신파인데 이 사람들은 합치자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구파는 그 예전에 김사국과 같이 활동했던 이영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합치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직이 두 개로 깨지는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이제 이 신파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신파가 다수였기 때문에 공산당 조선공산당과 서울파 고려공산동맹도 합치자는 얘기가 막 얘기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사 후에 개별 입당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이제 그 입당을 시켜서 조선공산당에 입당하는 식으로 흡수하는 거죠. 서울파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철수가 또 이때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면서 개별 입당 조건을 하지 않고 집단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대신에 단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집단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정말 대인의 면모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 분이네요. 네. 그래서 서울파 중앙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6대 1로 통합하는데 찬성을 하게 나와가지고 네. 서울파 공산주의자 140명이 조선공산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대단히 극적이고 막 박수를 칠 만한, 그동안 계속 갈라지기만 끝도 없이 갈라지고 서로 증오하고 막 이랬었던 우리 같은 공산주의 계열 좌익에서 분열이 네.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네. 그래서 당원 숫자가 갑자기 405명이 돼요. 405명. 그중에서 이제 수감자가 95명이고 만주하고 일본에 있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90명. 그래서 빼면 국내에 활동자가 220명인데 엄청나네. 여중에서 구 당원은 80명밖에 안 되고요. 서울파가 140명. 그러니까 서울파가 더 많아졌죠. 그렇네. 네. 원래 조직이 서울파가 많았었잖아요. 네, 원래 컸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당의 조직을 다 회복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 중앙위원들 중에서 그 일부가 네. 상해로 망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워낙 그 계속 체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상해로 간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앙위원들을 보충해서 더 뽑았거든요. 네. 중앙위원은 이제 국내에서 활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상해로 간다 그런 사람 보내주고 새로운 중앙위원을 뽑아야죠. 네. 네. 지금 활동자도 220명으로 늘었으니까 네. 뭐 좀 새로운 중앙위원이 새로 선출될 만하네요. 네,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람 2명이 있는데요. 네. 새로 중앙위원으로 뽑힌 사람 중에 안광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광천. 네, 이 사람은 제1본 유학생 사회주의 단체였던 1월회. 또 단체가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그 1월회라고 하는 그 단체의 리더예요. 단체 너무 많아요. 네. 엄청난 지식인이었고 그 이론에 밝은 사람이어서 굉장히 이 사람이 귀국을 해갖고 막 언론 활동할 때 사람들이 껍벅껍벅 넘어갔다 해요. 네네. 그런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새로 중앙위원을 뽑혔는데 국내에서 알려진 적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국내 분파 투쟁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중앙위원으로 뽑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의 그 똑똑한 수재가 등장하는데 동경제대를 졸업하고 베를린 대학까지 유학을 했던 인텔리 김준현이라는 사람이 중앙위원으로 뽑히게 됩니다. 김준현. 네. 해방 후에 이 사람은 전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극우파가 돼요. 네. 그냥 전향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한민당 중에서도 가장 그 강한 극우 세력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 프락치 사건 거기에도 관여하고요. 김구 암살의 배우로 지목되는 88구락부라고 있어요. 네. 그 88구락부 소속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좋게 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김철수는 김준현이 중앙위원회에 선출됐을 때 아주 기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이때만 해도 김준현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수재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김철수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포섭하고 나니까 크게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너무 좋았다. 네. 일꾼을 얻어서 안심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극도로 좋아했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중앙위원까지 뽑았으니까 이제 조직이 완전히 복구가 딱 된 건가요? 네, 이제 복구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아야죠. 아닙니까? 코민테른 승인 받기 전에요. 당대회 먼저 개최합시다. 당대회를 원래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당대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60만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60만세 운동 때문에 1년 만에 하려고 했던 당대회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때 당 중앙을 다 복구를 했으니까 다시 이제 제2차 당대회를 열어가지고 해가 가기 전에 했자 빨리. 사람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표들이 사실은 중앙위원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대회를 열려고 하는 거죠. 야, 일제의 감시가 아주 삼엄했을 텐데 당대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여간 이래서 정말 김철수 선생은 좋아했지만 김철수 선생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렇죠. 숨겨졌던 진실이 있는 거죠. 네. 네. 뭔가 그렇게 분열되던 이 여러 파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완벽하게 통합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슬픔의 시작이나 비극의 전조는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김철수만 몰랐던 어떤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다음 시간에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2차 당대회의부터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